그래서 이 책을 보면 큰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의 군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리스크를 감내하는, 리스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 끝에는 큰 이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리스크를 끌어안는다고 다 잘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좌절과 배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상남자 싹 다 남성들 그 자체의 어떤 세계의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편하죠? 네, 오늘은 좀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름 휴가 다들 계획 중이시거나 지금 다녀오실 텐데, 원래 이제 휴가철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런 경향이 잘 없는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신문들, 그 다음에 저널, 잡지들 이런 데 보면 여름 휴가철에 읽었으면 좋을 책, 이런 것들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놀면 뭐하니, 책이라도 봐라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저도 최근 들어서 책 소개를 잘 안 해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한 상반기에 재밌게 봤던 책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오늘은 한 권이 아니고 몇 권을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책 많이 보시죠?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많이 본다라고 답을 해야 될까 아니어야 될까 저 진짜 망설일 때가 많아요. 책을 사기는 많이 삽니다. 많이 사기는 사는데 끝까지 보지는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쭉쭉쭉 이제 보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책을 어떻게 읽어야 제일 효과적이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본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20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 정도 책이다 그러면은 빨리 보셔도, 집중해서 봐도 한 3시간, 그렇지 않으면은 며칠씩 더 걸리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책을 보고 나면은 뭐 봤지? 나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내 목적이 뭐냐? 책을 보는 목적이 뭐지? 내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 그러면 한꺼번에 관련되는 책들, 비슷비슷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우르르 사다 놓고 한꺼번에 쭉 훑어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면 뭔가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죠. 그 특정 어떤 전문 분야, 아니면 내가 어떤 게 관심이 많아, 그럼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6, 7권 쌓아놓고 계속 그냥 보는 거죠. 쭉쭉쭉. 그러면 겹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큰 그림이 이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여유롭게 책을 보고 싶다, 나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올 상반기 중에 본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읽어본 책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을 상당히 이제 즐겁게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았던 게 아마 2차전지, 배터리 관련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지만,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배터리 전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본 책들 중에서 저는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이 배터리 전쟁,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책 제목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책 제목들 보면 이상하게 이제 과도할 정도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무슨 투자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붙이는데, 살벌하다, 이런 중요하다, 이런 이제 강조인데,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재밌는 거는 이 책은 원래 전쟁이 배터리 워예요. 그냥 원 제목이 배터리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제목을 그냥 그대로 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배터리가 어떻게 발전했고 진화했고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책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원료, 그렇죠? 광물 자원 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읽기 편해요. 아주 어렵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이제 되는 책인데, 이 저자는 이제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이고, 현재는 이제 S&P 이제 글로벌이라는 그 분석회사의 이제 애널리스트로 이제 재직 중인데, 원래 출신이 이제 이 양반 주로 쭉 했던 일들이 주로 히토류, 그 다음에 각종 트레이더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터리와 관련되는 광물,
그리고 그 광물을 주로 자기가 이제 업으로 하다 보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이 원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아마 형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가장 큰 이유, 저는 이 책이 제일 좋았다.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왜 좋냐라고 하면 저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이 책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중국 배터리가 꽤 옛날서부터 저러한 배경, 짧게 보면 한 30년, 길게 보면 한 80년 가까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좀 낯설죠? 아니 뭐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닌데 중국이 뭘 했다고 그래?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되게 무시하죠.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막 보조금 줄여서 막 뿌려서 막 해. 근본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분야가 실제로 이제 중국에 현재 어떻게 보면 세계 1위의 업체들이 많이 있죠. 뭐 CATL이라든지 뭐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보조금 준다고 그냥 막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사람의 그 정말 물처럼 막 밀고 다니던, 그게 되게 장관을 이루던 나라인데 그때서부터 그 자전거에 모터를 좀 붙여서 전기 자전거를 타보고 다니자 라는 것부터 시작이 했다는 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굴러다니는 바퀴에 모터를 붙이고 그 모터의 이제 연료원으로서 에너지 원으로서 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는 꽤 오래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산업적으로 뭔가를 추진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사실 저는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863 계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본격적인 투자를 했던 숫자로 되어 있는 863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차와 보급되는 어떤 그러한 역할과 관련돼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담한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10분 보장해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했던 십성천량이라는 그러한 것도 사실 이 책에 보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십성천량은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2008년도 이제 북경올림픽을 전후해서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전국의 대규모 대도시 또는 큰 성에서 10개의 성을 골라서 10성이죠. 10성. 해서 1000대, 각 성마다 1000대의 전기차를 굴려봐라. 방법은 알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성공, 실패 이야기들이 여기 책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중국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고 각 지자체들이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놀랐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이제 읽다 보면 리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저자가 이제 리튬과 관련되는 트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래 했고 그 시장을 잘 봐서 그렇게 되겠지만 이 리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국의 리튬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 어떻게 보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등장했던 1949년이 아니고 그 한참 이전 군벌들, 장제스,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던 1940년부터 이 중국의 리튬 산업은 발전을 시작했었다라는 것들을 처음 알았어요. 상당히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옛날 역사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 1940년대부터 이 리튬을 둘러싼 소련과 중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관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던 여러 사람들의 군상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새삼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중국에 관심 있을 만해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게 이 리튬이라는 게 원래 도자기 만들고 유리 만들 때 이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수소폭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튬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리튬 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주도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는 그러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옛날서부터 체화되어 있던 그런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의 또 미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옛날 이야기뿐만 아니고 최근에 리튬 산업계의 이제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간펑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창업자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묘해져요. 저 어릴 때 뭐 1980년대 이럴 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현대그룹의 이제 아버지인 이제 정주영 회장님,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맨주먹으로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취, 또 그러다 망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이 리튬 산업계 거인들을 보다 보면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튬이라는 이것이 뭐 탄산 리튬이 좋아, 수산화 리튬이 좋아,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산업 자체의 플레이어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에서 큰 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간펑 리튬뿐만 아니고 뭐 칠레 SQ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앨범알, 뭐 미국의 앨범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둘러싼 기업 간의 인수합병,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또 리튬과 연결된 지정학,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참 다양한 스토리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은 중국 이야기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유럽 이야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뒤늦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LG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등장을 해주게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원료, 특히 이제 배터리 원료와 관련된 광물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엔 잘 아시죠? 그 리튬 삼각지대라고 하는 남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배우는 거는 이게 리튬 뭐 염호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게 의외로 꽤 많은 노하우와 쉽지 않은 면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특성들에 관한 그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쓰는 분석 보고서 보면 마치 사면 바로 리튬 만들고 거기서 한번 가공하면은 뭐 수산화 리튬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구나. 이게 상당한 노하우와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배경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에 좀 관심 있으시면 재밌게 볼 것 같고요. 리튬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다른 원료 작물, 뭐 대표적인 코발트와 관련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코발트는 또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다 보니까 콩고민주공화국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런 이제 그 광물 트레이더에 있어서 큰 손인 뭐 글렌코어 쪽 같은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흑연, 니켈 이런 이야기들까지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광물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도모하는데 이 책은 매우 좋다라고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 챕터를 실어주고 있어서 전 좋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재활용한다 정도로 가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활용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고 높은 가격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또 경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들, 주로 이제 뭐 일본 업체들이라든지 중국 업체들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종종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한 축인 재활용과 관련된 이해를 도모하는데도 이 책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앞서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배터리 재활용과 AI라는 어떻게 보면은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려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가면 원래 책들이라는 게 뒤에 가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런 건 없어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만드는 데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실제로 생산하고 업체들의 경쟁력이 쑥 빠진 거죠. 원료 얘기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원료를 얻기 위한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덕이 잘 갖춰진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배터리는 광물 자원이 중요해, 그 광물 자원은 근데 중국이 많이 꽉 잡고 있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복잡 다양한 플레이어들 그리고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 산업 그리고 배터리의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이죠. 위쪽 상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은 상당히 강추한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쫙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좀 튀어요. 이 챕터를 차라리 뒤로 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지?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만 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읽어도 잘 이제 진행되는 책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 배터리와 관련되는 이런 자원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하다. 사실 저는
이 투자에서 뭐 주식, 뭐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그래도 수익률이 좋았던 게 이제 주로 상품, 커머더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재밌어서 항상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때마침 이 우리나라에서 이 상품 거래와 관련된 좋은 책도 하나 나와가지고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 여름 휴가 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 제목은 이제 얼굴 없는 중개자들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제 상품 거래, 뭐 꼭 원래 그 배터리 전쟁이라는 책을 보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 커머더티와 관련된 거래, 뭐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와 관련된 글로벌 큰 손들, 메이저 업체 이런 데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책 저는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알고 싶었던 이야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석유, 광물, 곡물 등등의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난 1900 뭐 한 4,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큰 손들 그다음에 주요했던 플레이어들의 흥망성쇠 등에 칼 꽂는 이야기 등등이 이제 계속 흥미진진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중개자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제목이 좀 아쉬워요. 원래 제목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The World for Sale이에요. 팔아먹는 세계 뭐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큰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의 군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그러질 못해요. 저는 속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리스크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최대한 이득을 못 보고 먼저 던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을 보면 정말 리스크를 감내하는 리스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제 나옵니다. 왜? 그 끝에는 큰 이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리스크를 끌어안는다고 다 잘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좌절과 배신 그 다음에 또 적군과의 또 뜻밖의 합종 연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상남자 보면 여성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떻게 보면 싹 다 남성들 그 자체의 어떤 세계의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참 사람이란 존재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석유 이야기가 나와요. 석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석유 그러면 옛날에도 다 중동 지역에서 석유 나오죠. 근데 석유의 상당수는 지금도 러시아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탑3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러시아 석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국제시장에 등장했는가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딜 찾아봐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소련에 있는 석유를 서방의 국제시장에 처음으로 끌고 나온 사람이 바이서라는 이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당연히 독일 사람이니까 지옥과 같은 이 독일 소련 동부전선에 참전을 했겠죠. 끌려가서 소련군 포로가 돼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는 거죠. 저 같으면 동쪽은 쳐다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서슬퍼렇던 1950년에 자기가 얼마 전까지 포로로서 그 고통을 당하던 소련에 찾아갑니다. 제 발로.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해서 모르던 소련의 관계자들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 국제적인 석유 트레이더, 독자적인 독립 트레이더가 돼서 소련의 석유를 서방으로 국제시장으로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해요. 야, 돈이 도대체 뭐길래 그 혹독한 경험을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동료들을 죽였던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또 돈을 벌어보겠다.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보면 그 돈이라는 걸 벌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고통은 뛰어넘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정보와 관련되는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떨어지는 정보들을 제일 빨리 찾아가고 민감한 사람들의 숱한 이야기들이 재밌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부분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고 어떻게 처음에 그 판에 발을 들여놨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면 중간에 종종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정말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도제식이라고 그러죠. 그냥 정말 뭐 몽둥이를 내리고 후드려 패는 건 아니지만 말로 일로 사람을 죽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결과를 갖고 오면 너는 그 몫을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버티고 승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어설픈 결심으로는 그냥 쓰러지고 짓밟히기 딱 좋은 게 또 이 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트레이더들 중에서 큰 손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 종종 나와요. 죽어나갈 각오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판이다, 이 판은. 이 비유적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내가 단순히 훈련을 받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이 터프한 시장, 내가 정말 총알이 난무하고 도대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 뛰어들어서 딜을 성사시키고 물건을 갖고 나와야 되고 예측 불허의 상황을 직접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죽어요, 실제로. 그런 죽음이 옆에 있는 그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 없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더 매력적인 판으로 저는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소련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뭐 소련이 이제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곡물을 많이 수입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수입해 가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곡물 좀 팔아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련이라는 나라, 지금의 러시아죠. 상당히 딜에 능하다라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곡물 메이저들 쭉 앉혀놓고 한 명씩 따로 거래하면서 뒤통수 때리고 거의 헐값으로 막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길 이런 회사들이 뒤통수를 맞고 절치부심해서 변모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종종 나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책은 이제 요즘에 뭐 이제 그 상품 시장의 가장 큰 원유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유라는 석유와 관련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했는지 정말 옛날 이야기부터 최근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좋은 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황금의 샘이죠. 황금의 샘 그 책은 정말 이제 제일 큰 명저인데 이 황금의 샘이 이제 이 정사라고 그러면 이 지금 얼굴 없는 중개자들 이 책에 나오는 원유 이야기들은 야사라고 해당될까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황금의 샘을 읽어보신 분들 보면 그래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뒤편에 이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노트르담이 어떻게 또 석유 거래 중심지가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그 메이저들 큰 손들에서 또 쥐락펴락 운명을 같이 하는 약소 국가들, 뭐 이를테면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이 SOS를 치는데 IMF나 이런 쪽에 다 외면할 때 메이저 트레이더들한테 SOS를 치고 돈을 주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반면에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또 이런 모습들도 많이 등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쭉 보고 있으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여러 에피소드들이 되게 이어지고 사람들이 쭉 이어지는데,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규제와 제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를 주는구나. 위기를 리스크가 많아지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면 당연히 거기서 떨어지는 몫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규제나 제재가 생기면 오히려 새로운 판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기회를 모색하는 정말 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을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종종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막 석유 가격이 지금 너무 싸. 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뭐 유조선들이 막 다 가득가득 그 원유를 싣고 배 바다에 둥둥 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이 의외로 짧았구나. 걸프전, 즉 1990년에 벌어졌던 걸프전을 앞두고 이제 어떤 트레이더가 이제 대형 유조선을 동원해서 분명히 지금 기름값이 싼데 곧 전쟁 터질 것 같아. 확실해. 그래가지고 유조선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싣고 바다에 올려놨다가 떼돈을 버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쓰는 이제 돈 복사기라는 이야기도 그때 나와요. 돈을 복사하는 것처럼 쉬웠다, 돈 벌기가. 그렇죠. 홀짝 게임이잖아요. 오를까? 내릴까? 근데 맞추기만 하면 돈 버는 이 쉬운 걸 왜 안 하지? 라는 이야기도 여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옛날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개개인의 개인 플레이, 정말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뇌물도 잘 주고 부침성도 좋고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어떻게 보면 약간 스파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이어지다가 그런 뒤쪽으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금융하고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잘 배우고 분석이 많이 되고 조직 플레이들이 점점 강해지는 이게 하나의 추세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 그러면 항상 궁금했던 게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거기서 누군가 노다지를 찾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 특히 에너지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사실은 뭔가 정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책은 그때 한 몫을 찾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 그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뭔가 큰 기회를 가졌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곡물 메이저들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프리카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국가에 가서 곡물 메이저가 돈을 찍어요. 국가도 아닌데.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국가에서 쓰는 돈보다 이 곡물 메이저가 찍은 돈을 더 신뢰하고 거래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참 화려한 어떻게 보면 영웅담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이 참 많게 재밌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판도 이런 트레이더들의 전성시대는 어떻게 보면 점점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그런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이제는 큰 시스템, 그 다음에 국가의 직접적인 들여다보는 규제, 감독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예전 같으면 스위스에 가 있으면 누가 건드려요. 근데 지금은 다 스위스 비밀기지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으로 변모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리스크를 찾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판에 존재할 것이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팔아먹고 무엇이든 중개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세상이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터프한 판은 도대체 누가 움직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 특히나 상품, 커머더티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뭔가 투자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이 판에 계신 분들, 내가 이제 석유 트레이더를 지금 이제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너무 약을 많이 쳤어.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이제 과장된 이야기,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뻥튀기를 좀 시켰다.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냥 제 3자로서 보면 상당히 재밌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런 책을 보다가 또 상반기에 제가 되게 많이 봤던 책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주로 떠드는 게 지정학적 이야기,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정말 많은 반도체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지만 사실 정작 일반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어떻든 간에 전 세계의 모든 입장이 다 총력 집중이 되고 있는 이 반도체라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이걸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 창구가 의도치 않게 반도체라는 쪽으로 하나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은데 한 몇 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도 상당히 좋았어요. 2030 반도체 지정학. 사실 이제 책들을 보다 보면 주로 이제 번역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책도 번역서예요. 번역서인데 이 책은 이제 일본 분이 쓴 책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몇 페이지 안 넘겨봐도 이거 일본 사람이 썼구나.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쓴 책 특유의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책을 좀 보신 분들은 보면 일단은 되게 감명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감명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잘 이제 해준 그런 책인 거죠. 일본 책들이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장벽이 되게 낮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너무 단순화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해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장점이 많다.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 대해서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주요한 플레이어들 왜 저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각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잖아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되게 신선한 면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이제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TSMC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TSMC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경쟁 상대인데 정작 TSMC와 관련돼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들을 쓴 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하고 일본은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다 보니까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쟁자라기보다는 우호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TSMC를 바라보고 자세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 이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TSMC라는 회사를 이해하는데도 이 책은 좋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의 참 좋은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잊혀진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큰 회사죠. 그 네트워크 통신망과 관련돼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화웨이 사람과 직접 인터뷰해서 미국의 제재, 그럼 화웨이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직접 인터뷰 형태로 쭉 풀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만 봐도 이 책은 충분히 본전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이 책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이야기를 볼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볼 때 우리 눈으로 당연히 중국을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눈으로 반도체를 봅니다. 미국의 눈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렌즈가 저는 일본이라고 봐요. 일본은 어떻든 간에 우리보다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은 항상 껄끄럽고 신경 쓰는 상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더 보여주고 좀 더 보여지는,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눈을 통해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신선한 자극을 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책은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 일본적인 시각에서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데서 설명을 해주는데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산다사. 많이 낳고 많이 죽인다.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강자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또 막상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케이스로 보여주는 걸 보면 상당히 또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뭐 미중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써요. 미국이 쇄국적인,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자유무역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좀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책값을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뒤쪽부터 보시는 것도 좋아요. 뒤쪽을 보면 일본의 반도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하고 있죠. 뭐 라피도라든지 이런 시도들 많이 하는데 그 일본의 반도체 부활 노력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발언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왜 일본으로 가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보면 대만과 대한민국이 대립 뭐 이렇게 볼 때 일본이 나라가 거기서 왜 끼어들어오지? 왜 레거시 공정을 가지고 왜 TSMC를 붙잡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들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반부에 갔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 죽었냐? 아니다.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뭔가 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들 몇 가지 써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 트랜지스터, 전기가 아닌 이제 광 신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보통 반도체가 이제 세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아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로직,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하는 로직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하드한 터프한 이제 분야죠. 이제 전력 반도체, 파워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는 반가웠던 게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꽤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전기화가 되고 있으면 대용량의 전력을 잘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뭐 당장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잘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빼놓지 말고 뒤쪽에 있어서 넘어가기 쉬운데 빼놓지 말았으면 좋은 게 마이너 플레이어지만 꽤 흥미로운 나라들 이야기들도 양념처럼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싱가폴도 상당한 이제 반도체 강국입니다. 풀 패키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공정,
그리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 책에서 잘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혀 뜻밖의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은근 또 반도체와 관련된 저력이 있고 꽤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저 전혀 몰랐어요. 벨라루스는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아르메니아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르메니아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사실 그것만 봐도 꽤 재밌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정리하자면 이제 복잡하게 사실 뭐 되게 지금 합종 여행도 많고 막 국가 간의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되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뭔가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이제 난삽하게 정리가 되는 좀 산만한 이야기가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아쉬우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다 아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3국들 다른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만 봐도 되게 흥미로운 그러한 책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관련돼서 미중 경쟁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책 한 권 정도 보면 어디 가서 나 안다 정도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나왔던 책들 중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기대했던 책은 바로 이 책이죠. 치버입니다. 치버. 여기도 또 전쟁이네요. 원래 원조가 이제 제목이 이제 치버죠. 근데 이 치버라는 책은 작년에 등장하자마자부터 미국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뭐 많은 그 언론에서 최고의 책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킨들로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쭉 봤었는데 전형적으로 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저널리스트가 쓴 책들의 장점은 뭐냐? 되게 묘사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작가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생생하게 끌어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갈등 상황에 대한 묘사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떨어져요. 그 논픽션, 픽션 그 사이쯤을 넘나들면서도 객관적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미국식 저널리스트가 쓴 책의 가장 큰 미덕인데 이 책은 아주 그 미덕을 잘 보여주는 이제 책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 책을 한번 번역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반도체의 등장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난 한 70년간에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한 권으로 딱 정리했다. 그래서 이 책을 쫙 보면 반도체의 역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가 딱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쓰신 분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업계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죠. 황금의 샘과 같은 내가 책을 쓰겠어라고 결심하고 쓰신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목표가 분명해서 딱 그 책을 염두에 두고 저는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럼 그레벨이냐? 저는 요만큼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처음에 앞쪽이 정말 재밌어요. 저는 앞쪽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반도체라는 것들이 처음 산업적으로 갔을 때 등장했던 전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어떤 뛰어난 생각들, 역발상,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화한 과정,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참 재밌어요. 제가 제일 미국식 이런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120%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 걸 받아본 거는 그때 뜬금없이 등장한 소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이 잘 나가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030 반도체 지정학에서 이제 아르메니아, 뭐 벨라루스 제가 이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기원 결국 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 첩보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그것도 잘 안 됐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30 반도체 지정학과 더불어서 같이 읽으면 그래 여기서 나왔구나라는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냥 흥미진진하게 계속 읽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아쉽죠. 한국 이야기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만 이야기가 이제 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을 쭉 보면서 보면 반도체의 큰 흐름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는 반도체의 흐름, 그리고 변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매우 좋은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책을 보는 거는 그렇게 썩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앞쪽 이야기를 쭉 본 다음에 다른 책들을 쭉 보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 책을 보면 좋은.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중간중간의 맥락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더 좋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다. 그래서 한 권 좀 갖다 놓고 읽어보다가 좀 재미가 없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책을 보면 훨씬 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미국 사람의 눈으로 본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건 글쎄 라는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쓴 관점, 한국이 바라본 반도체의 관점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책이 있죠. 한국 사람이 쓴 최고의 반도체 서적은 바로 이 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삼국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책을 보셨다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진 그런 책인데 이 책은 현재 성균관대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 이제 권석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권 교수님은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정말 이 권 교수님은 탁월한 학자세요. 제가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쭉 봐왔는데 학문적 역량 탁월하시고요. 정말 인격적으로도 좋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뛰어난 이야기꾼이세요. 저 어려운 상황, 저 어려운 과학적 지식, 저 어려운 이공계적인 이야기들을 그래프 숫자 하나 안 쓰고 어쩜 저렇게 쫙 풀어서 쓸까?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정말 탁월한 이야기꾼이신데 그 공력을 이 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 한국 사람으로서의,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준 거죠. 즉 반도체라는 걸 놓고 아까 2030 반도체 지정한 건 일본 사람이, 그 다음에 치버는 미국 사람이.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 바라봤을 때 반도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딱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앞쪽을 훅 뛰어넘고 2부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2부는 어떻게 보면 중국 반도체와 관련되는 가장 자세한 설명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적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발전을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리듬감 있고 아주 숨가쁘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정말 막 빨려 들어갈 정도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내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책 2부부터 딱 보시면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권 교수님이 생각하는 중국 반도체는 뭐냐?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중국 반도체가 무조건 잘 된다, 기왕짱이다, 우리 큰일 났다 이야기도 아니고 중국 반도체 폭망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가야 되는 길, 중국이 가고 싶어하는 길 잘 될까?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아주 이공계 전공자의 눈으로서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을 짚어줍니다. 그거를 보면 아득해져요. 저거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전에도 여러 번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또 교수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 정말 할 수 있을지 봐야겠다. 또 하면 경쟁 항상 뒷덜미가 따라잡힐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라는 생각도 드는 이제 이러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의 이 전체 다 내용이 좋지만 2부만 잘 읽어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어려워요. 약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 반도체 기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특히 노광 기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숫자나 그래프나 공식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반도체 기술의 미래 그리고 그 경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꽤 심도 있게,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가로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훨씬 눈이 확 떠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 투자하느라고 조금 보셨던 분들이다 생각하면 충분히 아주 재밌게
보실 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2부서부터 읽으면 이 책의 진가를 가장 빠르고 맛있게 그리고 금방 흡수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1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쭉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의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치보 이 책에서의 앞쪽 이야기가 더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책들도 있죠. 이 책도 지금 반도체 상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습니다만 더 좋은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발췌해서 읽어가면서 내 머릿속에서 지식을 쌓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삼국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책 3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 뭐 이 책을 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2011년도인가요? 그때 남아서 제가 서점에서 막 서서 정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절판이 됐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제 유노가미 타카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일본의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가 쓴 책인데 일본의 반도체는 왜 망했고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는 어떻게 성공했나를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하지만 냉정하게 쓴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새삼 저는 그때 느껴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탄탄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갈아넣기 물량 공세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이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제가 어릴 때 그 무서웠던 일본이 왜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지? 라는 20년짜리 질문에 대해서 아주 큰 답을 얻었던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또 돼 있고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정해진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대만까지 포함해서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일본의 길을 가지 않을 건가?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일본 반도체 패전 아마 도서관에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 반도체 관련 책 3권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책 1권 그 다음에 뭐 넓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아니다. 트레이더와 관련돼 있는 책 1권 이렇게 해서 총 5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한 책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고 뭐 그러면 다 들으니까 책 사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제가 올 상반기 중에 재밌게 봤던 책들 그리고 특정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한 권씩 갖춰놓고 여름 휴가 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후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뭐 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식을 소개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책뿐만 아니고 신문도 인터넷도 유튜브도 좋은 수단이 많습니다만 책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검증된 수단이니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을 익히는 것이 내가 많은 정보 그리고 뭔가 많은 지식을 쌓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